검찰에서 전주환에게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김병찬 사건 같은 경우에 40년 받았잖아요.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반성문을 100개나 썼다 그래요. 네. 많이 막 써 올렸죠. 구치소 안에 수발업체라는 게 있는 거 들어보셨어요? 반성문을 대피를 하는 거예요.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5년이나 증가했어요. 네, 판사님들도 이제는 아세요. 그렇죠. 네. 반성문을 옛날처럼 그렇게 깊이 있게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뉴스에서 들을 수 없었던 사건의 이면을 통해서 사건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전해드리는 이수정의 사건 수정. 저는 이수정입니다. 사건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김은배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환은 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 여름에 영무원을 근무를 하면서 같이 근무하던 여자 직원을 이제 스토킹을 하기 직전에 둘 사이에 이제 영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불법 촬영죄로다가 신고가 되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스토킹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 여성을 살해하기에 이른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전주환은.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을 저지르기에 앞서서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었다라는 게 확인이 돼가지고 미리 동선을 짜놓고 흉기를 미리 검색해서 준비를 하고 또 샤워캡을 쓰고서는 CCTV에 잡힌 장면이 있어가지고 웬만큼 이제 죽이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면 샤워캡까지 준비를 했겠느냐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이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됐고 검찰은 사형을 구형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사형 선고를 웬만해가지고는 사형 선고가 안 나와가지고 결국은 또 무기징역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염려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검찰에서 최종 공판이죠. 공판에서 그 전주환에게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구형한 이유는 뭐냐면 사건이 알다시피 잔혹하기도 하고 치밀하고 계획적이거든요. 그리고 후회하는 것도 없고 또 재범우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그 법원 판단이 사형을 제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한 단계 낮춘 무기징역을 할지 그보다 낮은 유기징역을 할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볼 때에 재판부에서는 검사가 구형한 사형을 그대로 받아들인 적은 거의 드물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기라든지 아니면 그 유기징역 30년이 최고거든요. 그런데 가중하게 되면 유기징역이 50년까지는 가능을 하거든요. 따라서 2월 7일 날 선고 공판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살인 사건에는 지금 양형 기준이 5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참작 동기 살인 같은 경우에는 뭐 참작할 만한 동기, 예를 들자면 가정폭력 피해 여성이 뭐 배우자를 살해하거나 이럴 때는 사실 피해를 당한 역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자, 가해자가 결국은 뒤집혀서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좀 깎아주는 편이고요. 보통 동기 살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한 10년, 그러니까 일반 살인 사건이 요즘은 양형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년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난 동기 살인부터는 이제 우리가 가지는 상식적인 형량하고는 다르게 형이 깁니다. 보복의 의미로 지금처럼 이렇게 신변보호 받던 여성을 살해하거나 이러면은 사실은 형이 현저히 길어지는 거고요. 중대범죄 결합살인이라는 건 강간살인이나 강도살인이나 경합이 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형이 현저히 길어지고, 그리고는 가장 형이 긴 건 극단적인 인명경시살인, 연쇄살인 같은 게 그렇죠.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사실은 일종의 보복성 살인 사건이에요. 그리고는 스토킹이라는 건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한 모든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피해자 보호명령도 한 달 정도 내려졌던 사건이에요. 이미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위험에 처했다는 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은 채 계속 합의해달라고 쫓아다니다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니 앙심을 품고 결국은 계획살인을 한 거기 때문에 내보내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명, 이 사람 나오면 안 된다라는 의지의 표명일 뿐 실질적으로 구현이 될 수 있을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한 이유가 있습니다. 알다시피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형을 구형한 건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폭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약해요, 사실은. 그런데 운전자 폭행은 가중처벌 않습니까? 네. 아시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을 때리면 모르지만 운전하는 분을 때릴 경우에는 운전자 폭행으로 가중처벌 받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피해자에 대해서 접근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획적으로 기다렸다가 살해했기 때문에 모든 걸 종합해 보니까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싶어서 사형 구형했는데 변호인 같은 경우에도 뭐라고 했냐면 장기간 징역으로 재범이 예방된다. 무슨 말이냐면 오래 징역을 살게 되면 나와서 범행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형은 좀 과하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심성이 문제이기 때문에 10년을 살던 20년을 살던 심성이 안 바뀌면은 30년 살고 나와도 범행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인이 진짜 후회를 한 건지 진짜 교회된 건지는 살아봐야 알기 때문에 아직은 속단한 건데 검찰에서는 아마 재범 우려도 있고 내가 볼 땐 교화가 안 된다고 하니까 사형을 구형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네. 사실은 사형 제도가 그냥 유야무야 예, 그 가치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뭐 논쟁이 많이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의 경우에 무기징역이 무기가 사실 아니에요. 20년 지나면 석방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나옵니다. 결국에는 지금 아마 화성 연쇄살인의 주인공인 이춘재 정도가 아마 진짜 글자 그대로의 무기가 될 가능성이 영구적인 무기로 네네. 그렇죠. 무기 징역이 이제 나오지 않게 하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겠나 이 정도에는. 좀 전에 얘기했던 전주환 사건이나 김병찬 사건이나 사건 내용을 굉장히 흡사해요. 사귀던 여자, 그러니까 피해자는 뭐 전혀 만날 생각이 없는데 계속 스토킹을 하다가 여성이 피신을 해서 서울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서울 중구의 오피스텔에 일종의 피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성을 찾아내가지고 오피스텔 주차장까지 쫓아가서 아주 끔찍하게 또 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피해자가 신변보호를 요청을 해서 법원에서 이제 신변보호 임시 조치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신변보호 중이었고 100m 접근 금지 명령을 집행하는 중이었고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피해자에게 주고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죽기 전에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느냐? 경찰이 이 피해자에게 직접 쫓아갔어야 되는데 집으로 쫓아가지를 않고 직장으로 쫓아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오피스텔 앞에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형사사법기관을 상대로 온 국민이 다 비난을 하면서 피해자 보호를 하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피해자 보호가 되는 나라냐? 임시조치의 실효가 있느냐 하는 것을 굉장히 논쟁을 많이 했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스마트워치를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경찰에서 스마트워치가 울리니까 출동을 했는데요. 스마트워치라는 게 만능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스마트워치의 그 위치가 사실은 몇백 미터 차이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GPS처럼 정확히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는 가게 앞이다 그러면은 경찰에서 파악하기는 이게 지금 오피스텔 앞인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출동을 잘못하는 바람에 시간상 개입이 있기 때문에 더 기회가 갔는데 최근에는 아마 스마트워치를 거의 바꿨다고 하는데 제가 일반적으로 해내 보니까 밖에서 같은 경우는 100m 이내로 좁혀진 건 맞아요. 그런데 건물 지하라든지 건물 내부에 들어가게 되면은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작동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거리상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지급한다고 그래가지고 정확한 위치가 100% 나온다고는 보장할 수가 없다. 기계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참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제도하고 이제 자꾸 비교하는 문건들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외국의 경우에 특히 이제 선진국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가해자에게 전자감시를 붙이는 식으로 법률이 다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기술이라는 게 워낙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전자발찌만 해도 과거의 전자발찌보다 현재 사용하는 전자발찌가 훨씬 위치 추적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술을 수사 단계에서도 적용을 하는 이런 법률 개정들이 특히 스토커에 대하여서는 지금 적용이 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도 전자감시를 받도록 결국 잘못은 가해자가 했는데 가해자가 감시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여론의 힘을 입어가지고 지금 가해자가 착용해야 되는 조치를 이제 집행을 하겠다고 법무부에서 지금 열심히 법률 개정 쪽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2심에서는 사실은 35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5년을 선고하니까 피고인이던 검찰에서는 형량이 부당하다 해가지고 2심에서 항소를 했어요. 근데 2심에서는 오히려 5년이 추가된 4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40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아마 그 35년을 받았을 때 이 피고인은 자기의 죄를 좀 탕감시키려고 반성문도 쓰고 진정서도 많이 했을 거예요. 재판부에서 양형의 조건이라 해가지고 51조에 보게 되면은 정상 참작이라든지 양형을 깎아주는 법이 있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나이라든가 성행이라든가 지능이라든가 또 피해자와의 관계, 본인이 반성하는 모습 여러 가지가 이제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반성문을 100개나 썼다 그래요. 네, 많이 막 써 올렸죠. 네, 그것도 네. 하나의 참작 사유가 됩니다. 물론 그 조건은 되는데 그거를 반성하고 있거나라고 판정하는 거는 판사의 마음이죠. 어떻든 간에 보통 우리 항소심 올라가면은 그 형량이 좀 깎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네. 본인도 깎아지리라고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재판부에서는 전혀 반대로 오히려 5년을 추구한 40년을 선고를 해서 확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 보복살인일 경우에는 아마 재판부에서도 이런 장량 감각이라든가 정상 참작을 좀 안 하는 편이 네, 돼가는 것 같아요. 항소심에서조차. 판사님들도 이제는 아세요. 그렇죠. 네. 제가 오늘 녹화로 오기 전에 이제 법원 행정처에 보면 조사관들이 있어가지고 조사관 교육을 하고 왔는데 조사관들이 이제 판사 지원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들의 얘기는 반성문을 옛날처럼 그렇게 깊이 있게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게 재판을 수발을 해주는 업체가 생겨가지고 어허. 반성문을 대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 많은 사람은 하루에도 2건, 수십 건의 반성문이 이제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내용도 정확히 좀 잘 해가지고요. 네, 글씨도 아주 너무 잘 써가지고. 그래서 그렇죠. 대체 이런 학력으로 이렇게 잘 쓸 리가 없는데 하여튼 반성문은 무지하게 맞습니다. 잘 써가지고 제출을 해서 그런 사실을 이제 조사관들이 다 안 돼요. 그래서 이 반성문은 이제 진정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해서 조언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반성문이 있다고 무조건 감경이 되거나 하지는 않는데 이 사건에서 저는 굉장히 눈여겨봤던 건 항소심에서 아까 이제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형이 증가했다는 네, 거예요. 5년이나 증가했어요. 네, 죄질이 워낙 안 좋기도 했지만 이게 바로 이제 여론에 제가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했던 그 대목입니다. 여론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판결도. 접근 금지 명령을 받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살해된 사건이다 보니까 정말 온 나라의 언론사에서 다 달라붙어서 지금 이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기사를 썼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아마 항소심 재판부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수없이 많은 수백 건의 반성문을 쓰면 감경을 시켜버리고 말 것을 사건 내용을 보면 볼수록 지금 이게 반성문을 믿을 수 없는 게 맞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터득을 한 게 아닌가. 터득을 했다. 네, 뭐 여론적 재판이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반성문의 진정성이 진정한 내용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법한 여러 가지 세세한 정보들이 기사를 통해 가지고 당시에 보도가 됐기 때문에 네네. 얼만큼 끔찍하게 살해한 건지 하는 것들을 아마 판사님들도 읽지 않으셨겠어요? 여성을 살해한 경우에는 지금 스토킹을 과거에 했던 흔적들, 뭐 문자 보낸 기록들 이런 것들을 보고 형을 가중하는 형태로 지금 판례가 이제 모여지고 있는 와중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김병찬 사건이나 전주환 사건 같은 경우에 형이 기존에 있었던 살인 사건보다 형이 무지하게 길게 된 연유는 다 이 스토킹이라는 거를 그렇죠. 다 고려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스토킹 사건도 반의사 불벌죄를 없애잖아요. 반의사 불벌죄를 없애죠. 없애죠. 네네. 없애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스토킹으로 신고를 하면 경찰이 스토킹을 수사해야 돼요. CCTV를 다 보셔야 돼요. 네. 그러면 CCTV에 다 김병찬이 그 서울로 도주한 오피스텔에 있는 여성을 감시하고 있다는 건 그 오피스텔에 CCTV에 파악이 될 거잖아요. 교수님. 내가 스토커예요. 교수님이 이제 피해자예요. 저를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저를 이제 신고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출두역을 합니다. 조사합니다. 당신 스토킹했지? 아닙니다. 사랑해서 그랬습니다. 당신 또 그럴 거야? 절대로 연락도 안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저요. 제 마음 안 받아주면 내가 죽여버릴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리가 없지. 없어. 그럼 뭐래요? 그냥 입건하고 보내요. 근데 그 간 사람이 웃으면서 갔지만 뒤에서는 일주일 후에 살해해버려. 이거 몰라.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심각하게 안 생각할 된다는 때는 얘기죠. 네, 지금 현행법상은 팀장님 말씀이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뀌면 시스템도 바뀌어야 돼요. 반의사 불벌죄 폐지하죠. 반의사 불벌죄만 폐지하면 방법이 없어요. 예.
근데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면서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전자 감시까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시에는 너 이거 팔목에다 채워주면서 조건부야. 너가 만약에 한 달 동안 접근을 안 하면은 한 달 후에 이거 뺄 수가 있어. 그렇지, 영원히는 못 차니까. 그렇죠. 예, 조건부 처분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접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있죠. CCTV 누가 들여다보느냐? 경찰이 들여다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빅데이터 방법이나 이런 것들 이용을 하면 하이테크로 감시가 가능해요. 이렇게 매칭하는 요 이미지가 7월 무슨 8일 날 12시에 밤 12시에 이 집 근처에 100m 안에서 발견이 됐네. 그러면 그 매칭을 해가지고 그것만 알람으로 띄워주면 된다는 거지. 오케이. 이 교수님 말씀이 너무 좋은데 그것도 문제가 아닌 게 뭐냐면 한 달간은 내가 얌전히 있어. 이거 푸른 다음에 한 달 후에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있고 또 하나 뭐냐면 맞아요. 과연 가해자 그것도 지금 현재 구속도 안 되고 돌아다니는 가해자의 위치 추적을 해서 알고리즘 해가지고 그 센서에서 알아본다는 것이 그거를 용인할 정도의 법률이 가능할지가 제가 의심스럽다. 네, 맞아요. 현행법상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주어진 가장 중요한 숙제는 뭐냐면 안 죽게 해달라는 거예요. 피해자를 살려내야지 피해자가 죽은 다음에 100% 검거하고 엄벌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피해자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안 죽을 방법을 온 국민이 같이 고민을 해서 이것이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 국회를 설득하고 여론을 형성하고 그런 노력들을 이제부터는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스토킹 피해자 지원법이라는 걸 입법을 하려고 지금 국회에서 준비 중이에요. 거기서 제가 자문을 했던 내용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24시간 신변 보호를 하는 건 현행법상 어렵고 어렵죠. 해서도 안 되죠. 그렇죠. 경찰이 무슨 사설 업체도 아니고 뭐 사건이 막 발생하면 다른 사건에도 투입이 돼야 그렇죠. 되는데 당연한 겁니다. 네. 어떻게 나만 보호를 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배정을 대신에 해줘라. 어허. 그래서 외국은 경호업체를 사용하거든요. 민간 업체를. 그 자기가 돈 안 내고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죠?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죠. 예, 예. 그런데 그 보조금을 보험을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경비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일본이 지금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전국에서 이런 니즈가 있으니까 위협을 느끼면은 일단 보험을 내는 거예요. 한 달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화재보험 10,000원밖에 안 내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가지고 이제 신변보호를 해준다? 그렇죠. 보험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교수님하고 저하고 경호회사를 하나 차리죠? 그럴까요? 괜찮은데요? 왜냐하면은 스토킹 사건이 1년에 15,000건 정도 발생하니까 혹시 보험업체 관계자들이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면 새로운 아이템이니까 꼭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템 좋습니다. 네. 우리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 중에 본인이 스토킹을 당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은 일단 신고하시기 전에 증거를 꼭 확보하신 다음에 신고를 해주시면 경찰도 입증하는 데 훨씬 편리하고요. 본인도 이게 정말 위험한 스토킹이구나 해서 신변 보호를 받는데 훨씬 도움이 되시니까 무조건 불안해하지는 마시고 증거라도 꼭 채집을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재판이 진행되거나 할 때 현저히 도움이 될 것이다. 신변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부탁드릴 건 뭐냐면 혹시라도 스토킹 당하신 분들이 증거를 확보를 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도 좋은데 가스총 내지는 부미 같은 거 반약에 위급할 시에는 뿌릴 수 있거든요. 그건 가능해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몸을 지킬 수 있는 많은 도구 정도는 갖고 다니셔도 괜찮으니까 좀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건 수정에서는 스토킹 살인범들 전주환과 김병찬의 판결과 구형을 통해서 우리나라 스토킹 범죄의 실태를 되짚어 봤습니다.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망이들도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관심을 꼭 가져주시고요.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사건 수정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